진짜 공부 못한 기자가 쓴 거 아니에요. 그거 정말 아주 흔한 일반화의 오류. 그 사회부에 있을 때 캐바 때 맨날 같은 놈 하면서 깨지는 기사인데 혼나죠. 그게 출고가 되다니요. 이런 기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당신의 자유로, 온전히 당신의 자유로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은 존중돼야 하지만 당신은 백신을 맞는 다수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 겁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니 아, 네. 아 무슨 댓글 힘든데 읽어주는 이렇게 기자들 찔렀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그냥 대들기가 좋아요 모두 가져가라고 하자. 그냥 대들기가 좋아요 모두 가져가라고 하자. 대들기가 그냥 좋아요 모두 가져가라고 하자. 여러분 대들기가 좋아요를 많이 받는 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스 기사만 보면은 끄덕끄덕하지만 대들기에 듣고 나면 아 이게 그 얘기였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아는 만큼 보이는 기사 아만보. 왜요? 뉴스를 잘 못 쓰나요? 뉴스를 우리가 제목만 이렇게 읽고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대들기도 제목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눌러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라는 거. 여러분 주변에 지금 이제는 백신 맞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아 나는 안 맞겠다. 나는 있어. 물 백신 뭐하러 맞냐? 돌파 감염되는데 뭐하러 맞냐? 이게 나냐? 왜 나의 자유를 침해하냐? 이런 분들 계세요. 분명히 계시고 제 주변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지금 굉장히 이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데 잘 싸우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란 말이죠. 근데 싱가포르에서도 이런 백신 관련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싱가포르 얘기를 누가 취재했겠습니까? 혹시 그분? 혹시 그분? 이 태국 방콕에 있는 특파원이 옹예쿵은 여러분 성함입니다. 이름입니다. 옹예쿵이란 분이 소수의 백신 비접종자들이 다수의 접종자들에게 무임승차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쓴 방콕 김원장 특파원을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김원장 기자 자기소개해 주세요. 새까매지셨어. 네. 안녕하세요. 방콕의 김원장입니다. 갑자기. 그 너무 오랜만인데 일단 저희 그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구독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인사를 1월에 하고 우리 설에 또 하면 그 부스터 인사랍니다. 부스터 인사. 아 부스터 인사. 좋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자, 김원장 기자 최근에 저희가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그 미얀마에 직접 가셔가지고 또 어려운 취재 하지 않습니까? 예. 한 번은 갔다 와야 할 것 같아서. 예, 그 취재 다녀온 취재 너무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뭐 그 이후로는 별일 없었죠? 네, 취재가 잘 됐고요. 네. 미얀마 다음에 언제 군벌을- 기회가 있으면 또 미얀마 이야기해요. 오늘은 네. 백신 이야기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아예 이 쿼런틴 같은 거를 딱 놔버린 나라도 있잖아요. 네. 놔버린 나라도 있는데 싱가포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래도 꽤 이제 통제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풀어줘 가고 있단 말이죠. 네. 지금 싱가포르의 코로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왜 이 기사를 쓰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인구 570만, 60만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도시국가고 정부의 힘이 매우 강한 규제도 아주 많잖아요.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는 나라. 그런데 이제 굉장히 발전한 나라고 경제도 발전, 소득도 6만 달러가 넘어서 우리 2배죠. 그래서 이 코로나 같은 예를 들어 인류가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정부와 국민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아주 좋은 몸집을 갖고 있어요. 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이제 통제를 하긴 하는데 꽤 과학적으로 하는 편이다. 온갖 좀 규제의 나라야. 온갖 규제. 하여튼 세금도 뭔가 높고. 권위적인 정부에 익숙한 나라잖아요. 그렇지. 물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정부지만 정부가 집약적으로 규제한다고 할까? 근데 지금 그 싱가포르 어.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규모나 뭐 치료 방식이 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확진자가 좀 많이 확진자 나오잖아요. 예상을 했고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이고 사실은 지난 10월 달에 델타 됐을 때 이 규제하는 나라 치고는 가장 먼저 재택 진료 먼저 하겠다. 우리는 중증 환자만 국가가 관리한다. 나머지는 국민이 알아서 집에서 하자.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 세게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풀 건 풀어주면서 세게 관리할 건 세게 관리하는데 그때도 정말 중환자실이 거의 90%까지 쳤는데 그러면서 위기를 넘겼고 오미크론도 우리는 위드 코로나 하면서 끝까지 재택 진료 우선 원칙을 고수하겠다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유럽 같은 나라는 그냥 화끈하게 다 풀어 일부 국가들은 화끈하게 풀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반대로 중국과 베트남 같은 나라는 뭐 화끈하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완전히 그냥 다 봉쇄, 도시를 봉쇄, 네, 호주도 그렇게 그죠. 있고 뉴질랜드도 그렇게 했는데 네. 심지어 이제 가구별 봉쇄까지 있고 외출 금지 이런 것까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 원칙을 탁탁탁 정하면서 아주 디테일해요. 예를 들어 어. 백신을 2번 맞았다면 만 80세 이하, 그러니까 79세까지는 집에서 치료하세요. 당신 기저질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병원 못 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병원 갑니까? 우리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80대 이상의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먼저 치료하겠습니다. 이런 원칙들이 있어요. 아직은 신규 확진자가 거기도 10,000명 단위인가요? 지금도? 급격히 늘고 있지만 이미 예고돼 있고 우리도 지금 심지어 이달 말에 8만까지 넘어간다고 예고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예고하고 싸우고 있고 중환자실 관리는 잘 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지난달에 또 다른 프로토콜 만들었어요. 프로토콜 2 검사를 받았는데 의료진이 보고 당신은 증상도 거의 없고 나이도 젊고 집으로 가시는데 대신 프로토콜 2 적용됩니다. 당신은 3일 이후에 집에서 ATK 검사에서 음성 나오면 출근하세요. 외출해도 됩니다. 3일 만에. 네, 그걸 제일 먼저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약간 정리하면 백신 접종률이 높은 데다가 우리보다 조금 먼저 약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식당 규제나 이런 건 우리보다 약간 강하고 영화관이나 이런 건 그러니까 약간 지금 강하고. 방역 패스 같은 경우에 싱가포르가 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빡세다고 들었는데 방역 패스를 굉장히 그 일단 이런 식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백신은 많이 맞추지만 백신 맞은 사람에게는 좀 약간 관대하게 하고 안 맞은 사람한테 굉장히 가혹한 시스템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 저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 반발도 심해요. 네.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반대 여론이 되게 되게 많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역 패스를 안 맞으면 갈 수 없는 곳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방역 백신 뭐 당연한 맞지 거죠. 않으면은 네. 방역 패스 때문에 못 가는 곳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방역 패스를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워낙 소수다 보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심지어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이 확진 받으면 치료비도 지난달부터 당신이 부담해라 해서 우리 돈으로 한 2천만 원 가까이 부담한 사람까지 기사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백신 미접종자 차별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 독일 법안이 통과 직전이고 백신 의무화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캐나다나 오스트리아 어젠가 그제부터 경찰이 백신 의무화됐어요. 경찰이 지나다니면서 백신 패스 확인해요. 안 맞았으면은 벌금 물리는데 최도 우리 돈으로 한 470, 80만 원까지 내요. 대신에 경찰에 이게 스티커 발부받고 2주 안에 백신 맞으면 또 안 내도 되고. 그러니까 나라마다 굉장히 다른 인류가 이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죠. 영국처럼 마스크 벗고 그냥 바 가서 놀고 죽을 사람 죽자. 독감도 다 그만큼 죽는다. 이런 걸 믿는 선진국도 있고 오스트리아가 또 유독 백신 접종률이 정말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신 의무화를 했는데 이제 심지어 백신 안 맞으면 벌금을 때리는 그런 선진국까지. 김원장 기자가 이 기사를 쓴 이유, 그러니까 싱가포르 이야기를 쓴 이유가 뭡니까? 싱가포르는 3명. 근데 이 경제 관련 장관, 우리로 따지면 기재부 장관, 복지부 장관, 그러니까 보건부 장관이죠. 이번에 망한 옹해쿵. 재정부 장관, 기재부 장관, 경제 담당 장관 2명과 3명이서 결정을 해요. 3명이서 결정하는데 보건부 장관 이런 말 했어요. 그게 인상적이어서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120만 명 정도 12만 명인가요? 남아있는데 그들이 백신 맞은 사람들에게 무임승차하고 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죠. 왜 그러나를 통계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난 10월에 델타가 정말 고점에 올라왔을 때 그때 만약에 이 통계대로 해서 사람들이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델타의 중증 환자가 몇백 명까지 늘었을 것이고 그때 우리는 중환자실이 120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암 환자,
중증 기저질환자들 모두 중환자실에서 제대로 수술도 치료도 못 받았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면서 그걸 정확하게 통계로 과학적으로 자신들이 조사한 걸 발표하면서 그러니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수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맞지 않고 정말 기저질환 때문에 백신을 맞지 못하는 임산부나 이런 사람은 소수다. 그 사람들은 당신들은 백신을 맞은 약간의 불안함, 무서움, 두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무임승차하고 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죠. 제가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상황은 어차피 비슷한데 이제 우리나라는 언론이 예를 들면 이제 작년에 백신 이제 접종이 시작되기 전에는 백신 빨리 안 들여온다고 확보 못한 이게 조지고 나라냐. 백신 접종이 시작되니까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후진 백신 놓는다고 뭐라고 하고 백신 접종률 올라가니까 방역 패스를 하니까 이제는 백신 독재라고 뭐라고 하고 이런 언론이 싱가포르에는 없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거 궁금하네요. 두 번째로 광화문에 지금 그게 있어요. 백신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분향소가 있어요. 물론 백신으로 돌아가신지는 몰라요. 이거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거의 분향소를 설치해서 매일 약간 시위 형식의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국민들의 반발은 거기에는 없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싱가포르 언론 상당 부분 통제돼요. 네, 정말 언론 부분의 민주주의라고 하기 어려워요. 네. 그게 그렇지만- 이제 좋은 거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 좋은 거라고 할 수 없죠.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좋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전시에 어느 정도 언론이 통제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을 전시라고 본다면 그렇지만 뭐 좋은 방향은 아니죠. 그럼 우리 언론은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정현욱 기자 예시로 들었듯이 대안도 없이 그냥 혐오를 부추기고 반대를 부추기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백신을 반대하거나 백신으로 또 누가 죽었다네 근데 그렇게 백신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기자들도 아마 장담컨대 부모님과 본인들은 백신을 다 맞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백신에 대해서 100% 확신하지 못하지만 지금 현재 그 대안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백신이 얼마나 중증화도를 낮췄는지 얼마나 사망률을 낮췄는지는 거의 모든이 아니고 모든 선진국에서 통계로 보건당국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거든요. 대안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광화문에 백신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분향소가 있다.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분들 중에 상당수일지 일부인지는 백신에 의해서 돌아가셨을 개연성이 있고 사실 백신 맞을 때 걱정되지 않았어요? 걱정했죠. 그런 두려움이 있죠. 언론은 만에 하나. 그거에 대해서 검증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죠. 그런데 아무 대안도 없는데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에 200명 가까이 죽어요. 근데 그게 한 180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틀에 한 명씩 사망자가 나오죠. 그러면 언론이 매일 죽은 사람의 사진과 사연을 올리면 물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걸 매일같이 보면 우리는 경부고속도로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어느 신문도 그러니 경부고속도로를 닫자. 그러니 경부고속도로를 12차선으로 만들어서 재정을 10조 원 정도 더 투자하자.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마 어떤 그 네티즌 분이 누리꾼 분이 이제 김원장 기자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메일을 보내고 답장 받은 거를 이제 올렸어. 뭐라고 했냐면 제목 충격과 공포 KBS 기자 근황 이래가지고 여기 나오는 KBS 기자가 김원장 기자예요. 싱가포르 현지인 펜팔 친구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백신에 대부분 부정적이고 보건부 장관은 저 한마디로 욕을 개처먹고 있는데 국내 총생산 우리나라보다 밑에 있는 국가의 보건부 장관의 글을 굳이 가져와서 선동하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아무리 개똥 같은 생각이라도 들어는 보습니다. 김원장 기자의 생각을.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개인의 몸에 대한 주권은 절대적이고 자기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몸은 그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알고 판단을 존중해줘야지 무임승차라는 개인의 자유를 철저히 짓밟는 그런 기사 제목은 당신이 기자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상과 언론의 자유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우리의 자유를 짓밟고 억압하고 통제하고 해를 끼치면 욕먹어야죠. 큰 힘에는 큰 책임 따른다고 하면서 이제 욕을 막 하셨어요.
자, 요런 반응 좀 있었죠? 아니 그 이메일로 받은 게 없는데. 근데 아, 그래요? 페이스북에도 제 페이스북에도 부정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재갑 교수께서 제 글을 이렇게 포스팅하면서 아마 이재갑 교수님이나 우리 정부의 방역 정책에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갑자기 댓글이 악화됐는데 제가 다는 읽어보지 않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다 욕을 해요, 욕을. 비판을 하지 않고 또 하나 어떤 근거를 제시하세요. 짤이나 밈이나 스토리 같은 걸. 그런데 예를 들어 브라질의 어떤 의사가 이야기했는데 백신을 맞은 사람 치매 비말에서 바이러스가 더 많이 나온다더라. 이런 동영상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보건당국은 다 불신하면서 그런 분들 말을 믿어요. 또 어디 저 강원도의 어느 한의사 분이 주장하시는 백신 무용론에 대해서 또 18장의 논문 같은 거 한자가 많이 들어있는 걸 또 올리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정부의 백신에 대한 유용함에 대한 과학적 통계는 그냥 불신하시는 거죠. 세 번째, 선과 악의 대결로 몰고 가요. 백신을 맞는 것은 악, 음모론, 죄. 백신을 맞지 않고 버티는 것은 성경적인 선. 이런 구도로 몰고 가는 경향이 매우 뚜렷해요. 결론적으로 지금 자유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분 주장이 절반 이상 맞다고 생각해요. 유럽에서도 특히 프랑스같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에서는 불과 몇십 년 전에 내 몸을 해치면서 필로폰을 먹는데 왜 국가가 나를 잡아가두느냐 아주 심각하게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뭐 이거 아닙니까? 그 유명한 명제죠. 그래, 나는 코로나 걸려도 좋다니까. 나 백신 안 맞을 텐데 왜 국가가 나한테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 독일 같은 나라 벌금을 물려? 라고 주장할 수 있고 실제 그것 때문에 백신 의무화가 안 되는 나라가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논지예요. 인류가 국가의 권력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인류가 그때 프랑스 혁명 이후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약간 달라요. 마약은 정말 혼자서 감당하죠. 근데 백신은 내가 맞지 않음으로써 확산에 기여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 해마다 독감 백신을 맞으시는데 한 30% 정도, 40% 정도는 안 맞으세요. 그분들은 독감을 맞는 60%나 70%의 다수 어르신들이 백신을 맞음으로써 독감이 확산되고 이로 인해서 자신이 독감에 걸리거나 중증화되거나 사망될 확률이 낮아져서 분명한 혜택을 입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임승차라는 표현이 과한지는 모르겠지만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신세지고 있는 건 절대 과학을 믿는 사람, 통계를 믿는 사람이라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빌 게이츠가 퍼뜨린 건데 이렇게 하셔버리면 이제 뭐 성경에 다 나온 이야기인데 오미크론은 이렇게 이야기 하셔버리면 이제 논리적 설명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과학을 믿는 분들이라면 거기서 이 주장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자유로 온전히 당신의 자유로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당신은 백신을 맞는 다수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글을 보면은 이 기자가 싱가포르를 잘 몰라서 이런 걸 썼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이버랑 다음 댓글 정혁 기자가 둘 다 읽어주세요. 네이버 댓글입니다. VICAD 땡땡땡님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싱가포르도 세습 독재 국가입니다. 다음에 제트님이 싱가포르 거주 중인데 싱가포르 방역 강제가 심해서 답답하다. 여기 청소년까지 백신 패스도 시행 중인데 5세에서 11세 어린이도 50% 이상 백신 예약했고 접종 중입니다. 근데도 매일 확진자 몇천 명 나옵니다. 백신 확산세 못 잡아요. 싱가포르는 의료가 100% 민영화인 나라고 국민건강보험 없습니다. 싱가포르 정부 입장에서는 비싼 병상이 코로나 환자로 소비되고 있으니 백신 강요로 탈출구 찾으려는 겁니다. 한국이 싱가포르처럼 의료 시스템이 열악한 것도 아닌데 왜 동일한 백신 강요 정책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말씀하세요. 백신 강요. 전 세계에 백신을 한 명이라도 더 맞읍시다라고 하지 않는 나라가 있나요? 여기 주변에 캄보디아나 라오스처럼 국민소득 $1,000의 나라에서도 다 백신을 맞자고 하잖아요.
뭐가 문제죠? 백신을 왜 강요하냐고. 백신 맞으면 덜 감염되니까, 덜 중증화되니까, 덜 사망하니까. 이게 예를 왜 들어서 논란이 기저질환 때문에 못 마시는 분들은 이해가 돼요. 아, 당연하죠. 예, 그런 네. 분들 이해가 되고 알러지나 뭐 공포증 때문에 못 마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이분들 분들 이해가 이제 되는, 예. 이 논리에서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논리들이 나오는 거죠. 아니 내가 아는 그 베네수엘라의 유명한 의학자의 말이 뭐 47년 전에 뭐 무슨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 그것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 공산당에 뭐 이런 논지가 나와버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분들하고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 여기 지금 질문이 그거잖아요. 우리 네. 연욱이가 읽은 게 왜 백신 정책, 백신을 강요하는 정책을 펴는지 모르겠다. 백신을 맞으라고만 할지 왜 백신 안 맞으면 불이익까지 주느냐? 그 불이익의 정도 가지고 전 세계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차별적 정책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정답인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벌금까지 물려야 하는 건지. 백신 안 맞은 사람들,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백신 안 맞은 공무원들 이 불이익 주겠다 했어요. 임금이나 보직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그랬더니 공무원들 거의 99.9% 백신을 맞았어요. 그 정책이 과연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논의할 게 없어요. 백신 맞을수록 그 사회는 안전해져요. 여러분이 백신 안 맞았다면 백신 맞은 사람들에게 기대고 있는 거예요. 국가는 백신을 맞도록 한 명이라도 더 맞도록 유도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어떤 당근이나 채찍을 써야 할지는 그 나라가 그 국민들이 그 정부가 선택해야 할 문제고 참 어려운 문제죠. 미국은 공립학교 교사가 백신 안 맞으면 해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도 주마다 다르지만 근데 이제 백신이 근데 그렇게 무임승차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게 실제 효과가 있는 거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네이버의 플랜님이 생각 좀 합시다. 무임승차를 할 게 있어야 하지. 돌파 감염도 있고 부작용 사망도 있고 어디에 무임승차를 할까요? 세금으로 사들인 백신 안 맞는데 이 비접종자 세금으로 맞는 분들이 무임승차라니요. 이런 치사한 생각 합니다. 제발 아프신 분들 치료에나 집중합시다. 뻘짓으로 혈세 다 쓰고 자영업자 다 죽고 망한 방역 그만해요 라는 분도 계시고 띠님이 백신 접종률 90% 넘어가는데 확진자 50배 100배 늘어난 거라 설명해봐라. 그리고 비비알 땡땡님이 백신으로 집단 면역 달성할 수 없다며 비접종자의 무임승차라는 얘기 말이 맞으려면 집단 면역이 가능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안 되는데 무슨 무임승차냐 이렇게 화내시는 분들의 댓글이 또 많더라고요. 욕설은 없었어요. 이분들 거에 욕설은 욕 엄청 많이 썼는데 저희가 이제 다 뺀 거예요. 좀 뺐죠. 욕 진짜 많이 하더라고. 백신 접종률 90배, 확진자는 50배, 100배 늘었다는데 정확하게는 확진자가 2배, 3배, 4배 뭐 이렇게 늘었죠. 4배라면 400%예요. 네. 네. 그러면 백신이 무용한 건가?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확진자는 그거에 그 늘어난 거에 2배, 3배, 5배 늘어났을 것이다 라는 것이 모든 과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이고 그를 입증하는 수많은 선진국 정부의 통계가 있잖아요. 이 주장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다시 설명할까요? 백신을 맞아도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돌파 감염이 되는데 왜 백신을 맞으라고 하느냐? 백신을 안 맞으면 감염이 훨씬 더 늘어나니까. 이거 안 믿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자신이 간직하고 있는 깊이 믿고 있는 신념이나 사상에 대해서 잘못된 사실을 제시하면 나도 그렇고 기화도 그렇고 연욱이도 그렇고 우리 잘 설득 안 돼 사실. 그쵸? 인간은 그래요. 확증 편향이라고 우리 지난해 많이 들었죠. 네. 특히나 이분들이 정보를 접하는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이 이상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걸 다 듣고 나면 이 사람이 이런 정보를 들었던 사람들이 주로 클릭한 컨텐츠가 자동으로 그 다음에 레코멘드 되잖아요. 알고리즘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래서 계속 강화되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사상과 정보 사실에 대한 그릇된 정보들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거죠. 더 믿는 거죠. 그런 거예요. 제가 딴 이야기인데 엊그저께 여기 이제 경제 하시는 어르신, 큰 사업을 일구신 우리 사회의 어르신 교민과 이야기했는데 네. 우리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길래 정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재용 부회장을 잡아 가둬버리면서 자기 주변에 수출하는 사람, 무역하는 사람들 전혀 수출이 안 돼버립니다. 한국산 제품.
삼성의 오너를 체포해버리는 정부에서 무슨 수출이 되겠냐고. 그래서 경기가 무너진 거다. 그래서 아니 뭐 저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회장님 그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년 대비해서 25% 가까이 급증했고요. 무역액은 전 세계 9위에서 8위로 뛰어 올랐어요. 그게 통계에 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김 기자까지 그런 걸 믿으니까는 이게 그 설득 안 돼요. 이 확진 편향은. 그냥 우리가 믿을 건 결국 과학과 통계밖에 없어요. 네. 과학과 통계 안 믿을 거면 정부는 뭘로 운영됩니까? 지금까지 엄청나게 발전한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민주주의하고 과학. 그런데 이 기사, 그러니까 언론이라면 이제 이런 사회의 불안이나 이런 거를 좀 다독이고 정확한 이제 팩트를 좀 전달하고 사람들의 불안감을 좀 덜할 수 있게 만들거나 아니면 진짜 문제가 있다면은 정말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적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게 이제 언론의 사회 공기로서의 역할인데 그렇지 않은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 기사 같은 게 뭐 백신 맞고 사흘 만에 백혈병 걸린다. 술 담배 안 하는 아빠 모더나 맞고 위암 4기 판정. 코로나 사망자 중 47%가 백신 맞아. 뭐 이런 기사들이 있었다고 해요. 요즘에 이제 관련 언론의 기사 행태를 보면 좀 어떤 좀 생각이 드시나요? 예를 들어 젊은 사람이 혈전증으로 백신 맞고 며칠 만에 사망했다면 저는 이건 인과관계가 입증되든 안 되든 백신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죠. 그렇죠. 저는 그분들 가족들과 지인들의 그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그 우려를 알아요. 저도 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여기서 백신을 맞을 때 걱정됐어요. 그런데 하나씩 따져볼게요. 과학적으로 비판해야 돼요. 백신 맞고 사흘 만에 백혈병 걸린 누나, 이 혈액암 담당하시는 의사분들의 다수가 이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혈전 같은 건 자주 발생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것이 백혈병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매우 약한 거죠. 두 번째, 사흘 만에 백혈병이 걸렸다는 건 백혈병 진단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 하루에 한 10명 정도가 백혈병 진단을 받는데요. 통계적으로. 그럼 이 10명이 어떤 분은 어제, 어떤 분은 석 달 전에 백신을 맞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2달 전에, 석 달 전에, 한 달 전에. 그죠. 그럼 이 10명 중에 몇 분이 도대체 한 달 후에 백혈병 발병, 이 인과관계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과학적인, 논리적인 결론의 추론이 아니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어르신 중에 예를 들어 한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1년에 제가 정확한 통계 모르겠어요. 한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우리나라에 1년에 한 30만 명 돌아가신다고 치죠. 그중에 절반이 1년에 백신을 맞는다고 치죠. 그럼 이 기사대로 기사를 쓴 기자는 작년에 백신 맞고 80세 이상 어르신 15만 명 사망.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엉터리 제목이 나와요. 이거 진짜 기자가 썼을까? 나는 데스크가 꾸며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기자들이 보통 고등학교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게 고등학교 나오죠. 두 사람도 다 고등학교. 네, 나왔어요. 저희도 고등학교 나왔어요. 좀 믿기지는 않지만 술 담배 안 하는 아빠 모더나 맞고 위암 4기 판정은 위암 역시 마찬가지고요. 뭐 하고 위암 4기 판정. 논리적인 비결이 아니라니까. 예를 들어 술 담배 안 한 아빠 중앙일보 보더니 한 달 만에 위암 4기 판정. 맞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중앙일보와 위암과의 인과관계가 나와야 가능해요. 근데 그뿐이 아니라 아래 이제 소개시켜드린 기사 비슷한 건데 이제 매일경제에서 네. 백신 맞았는데 왜 지난주 서울 코로나 사망자 40%가 접종 완료자 이런 기사도 있어요. 그건 진짜 공부 못한 기자가 쓴 거 아니에요. 그거 정말 아주 흔한 일반화의 오류. 그 사회부 있을 때 캐봤 때 맨날 같은 놈 하면서 깨지는 기사인데 혼나죠. 예. 그게 출고가 되다니요. 이런 기사가. 이거 어느 신문이에요? 매일경제. 매일경제 기자들 똑똑한데. 그러니까 똑똑한데. 우리 국민 중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늘어나면 사망자 중에 그 퍼센티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런 경부고속도로 사망사고
운전자 중 74%가 남성. 이게 맞아요? 얼핏 맞는 것 같죠. 그러니 남성이 난폭 운전을 하거나 부주의하게 운전한다? 이 귀납적 추론이 맞아요? 안 맞아요. 왜냐하면 표본이 잘못됐잖아요. 경부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자가 많아요. 옛날에 실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1세 미만 영아 97%가 집에서 낙상 사고. 일세는 다 집에 있지 않나요, 대부분? 1세 이하 영아는 다 집에 있지. 표본이 잘못됐잖아요. 예. 근데 이런 기사가 출고가 되다니. 근데 제목부터 백신 맞았는데 왜?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예 다운표 쳐가지고 누가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딱 그 뭔가- 의도가 너무나 딱 분명한.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에 보면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이 지금 우리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백신 못 믿겠다. 아니면 뭐 물백신인 것 같다. 아니면 진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우리를 조종하려고 칩을 얻는 것 같다. 빌 게이츠가 5년 전에 뭐 바이러스가 나와서 몇백만 명이 사망한다는 인터뷰가 있잖아요. 저 그 영상도 봤어요. 그리고 백신 맞으면 이렇게 우리 머리에 이렇게 칩이 바뀐다는 걸 믿는 미국인의 숫자가 몇 %나 된다면서요. 같이 똑같이 머리칩 바뀌는 것도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사람들이 오 그럴싸한데 이러는데 아니, 빌 게이츠가 한다면 QAnon의 상당수가 그걸 믿어요. 예 많이 믿더라고요 진짜로. 네. 언론이 어나니머스예요. 익명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못한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어요. 그래서 미국 그런 사람들의 게 상당수가 믿어요. 엄청 많은데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걸 믿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신기하고 저는 약간 과학에 좀 들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국가가 이걸 무슨 뭐 백신 독재라고 하잖아요. 이걸로 뭐 국민들을 뭐 통제하려고 한다. 나 우리의 동선을 다 파악하려고 해서 막 지배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굳이 그럴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누가 봐도 전 되게 이성적인 판단의 총아라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지금 백신 정책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백신 음모론 중에 이제 화이자나 이런 제약사와 정보 간의 음모론 그렇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세계 모든 정부가 심지어 러시아 정부까지 그렇게 음모를 잘 짜는 러시아 정부까지 다 화이자하고 얀센, 존슨앤존슨에 넘어가가지고 국민들에게 필요 없는 백신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근데 그런 정부 통계는 믿지 않고 QAnon 이렇게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유튜브 건 믿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야기해봤자 그분들 설득되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데 김원장 기자가 거기서 현장에서도 그러니까 뭐 태국의 이야기 또 싱가포르 이야기 보면서 뭔가 코로나에서 이 코로나로 촉발된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있지만은 뭔가 대규모 사람들 사이의 어떤 혐오 또 뭐 코로나 백신과도 관련이 있고 또 이게 뭐 우한에서 온 거다 뭐 그래서 뭐 어디서 온 거다 누가 이거를 뭐 퍼뜨린다 동양인들이 퍼뜨린다 이래가지고 글로벌적인 혐오의 시대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섞인 기사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부르는 혐오 사회 또 백신 불신이 부르는 혐오 사회 요거에 대해서 글을 또 쓰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짧게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목이 글로벌 혐오 사회인데 혐오하기 좋은 시대. 누군가 미워하기 쉽잖아요. 집에만 갇혀 있고 먹고 사는 건 힘든데 갑자기 자본으로 자산으로 부자 된 사람은 늘어나고 누군가 탓하고 혐오하기 좋은 시절이에요. 이건 뭐 내 문제 남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래요. 혐오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타겟을 혐오의 일정한 공식이 있어요. 타겟팅을 해요. 되게 나보다 낮은 집단들,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 집단하죠. 그다음에 이제 탓해야 되잖아요. 탓하는 이유를 찾아내야죠. 과장하죠. 우리 편 말고 타자화한 다음에 과장하죠. 그 다음에 아주 구역질 나는 용어로 비난해요. 그걸 혐오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내 편을 강화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 매우 근데 이거 일상화돼요. 사례로 들을 이제 김원장 기자가 이 기사에 사례로 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사장에 중국어로 안전 표지판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셨죠. 그러니까 중국어 표지판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지금 웬만한 공사장에 우리 중국 동포들 말고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내방송도 큰 데서는 중국어로 한다는 거예요. 그걸 듣는 제 지인이 그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말세다. 중국 애들이 그냥 다 해. 걔들이 그냥 말도 안 듣고 출근도 잘 안 하고 이렇게 혀를 차시는 거예요. 중국어 안내판을 써붙였다면. 옆에 있던 또 다른 지인이 아니 그럼 40여 년 전에 우리 독일 광부 갔던 우리 교민들이 그 교민들 위해서 한국어가 안내판이 있으면 그거 잘못된 거냐 이렇게 뼈를 때려버리더라고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혐오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나쁜 사람들이 혐오하는 게 아니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나 그들이나 혐오를 하는 거죠. 제가 거기 사례로 예를 썼는데 지금 뭐 이재명 후보의 그것 중에도 임대주택 100만 가구 공급이 있어요. 네. 어디 지을 거냐 물어보면 맨날 정치인들 하는 말이 따뜻리 땅이에요. 도심에 역세권에요. 유수지에 뭐 이런데. 목동 박근혜 정부 때 행복주택 유수지에 지으려고 그랬어요. 목동에. 근데 제가 그때도 그 부동산 담당이었어요. 이 네. 현수막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목동 1단지인가 같은 뭐라고요? 50만 명의 행복을 2,800만 명이 해치게 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쓰셨어요. 사실 가난한 사람도 아니에요. 2,800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해치게 하겠냐 이런 식으로 써놓으셨어요. 그거 지금 네이버 검색하면 그 현수막이 나와요. 그 가난한 사람도 아니라니까 청년주택이에요. 신혼부부. 이런 게 이제 혐오죠. 근데 보세요. 그 공식 그대로죠. 나보다 약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청년들 딱 찍어놓고 걔들 가난해. 걔들 들어오면 우리 동네 안 좋아져. 타자화 딱 시킨 다음에 우리끼리 강화하죠. 50만 명의 목동 주민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그러면서 프레임을 딱 씌워버리죠. 그거 하기 아주 좋은 시절 아니에요? 또 코로나 때문에 더욱 그렇고. 그 기사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 11페이지 밑에 댓글이랑 그 다음 댓글까지 정혁 기자님 보시죠. 네이버의 KDK2님이 조선족이 기사 썼는가? 기자가 독촉이라는 거예요. 기자 조선족 의혹을 제시하셨고 아직 뭐 누구도 밝혀진 바가 없는 바입니다. 덕후의 익명님이 중국인은 제외 한국인이 어디 외국 나가서 사람을 죽였어 칼 달고 다니면서 사람 협박을 했어 뭐 했어 중국 애들은 동네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어 쓰레기 버려 중국에서 사는 것처럼 하잖아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다른 나라를 비교하면 본문 맞지 근데 중국인은 빼라고. 김원장 기자와 오늘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오늘 이 한국 내부에서 이제 중국 정부를 중국 이제 동계 올림픽에 대해서 빡치는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아시죠, 선배도? 네. 그래서 사실 얘기하기가 참 뭐랄까 안 좋은 상황이긴 하다. 이게 아니요 전혀 그 우리 김 기자의 이야기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네. 혼나야죠. 우리가 그럼 중국이 잘못한 걸 비난하는 거, 지적하는 거 밑에 있는 댓글로 눈 감고 코 베이징 이런 댓글이 있던데 예. 얼마나 위트 있고 좋아요. 어제 진짜 바람 걸리는 줄 알았는데 쇼트트랙 보면서 바람 네. 경기 아니었어요? 바람 판정? 그래서 왜 김원장 비난해야지. 기자한테 한번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 요 바로 밑에 네. 댓글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중국 정부가 중국 스포츠계가 그 심판들이 올림픽이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되는 것과 우리가 우리 주변의 중국 사람들을 혐오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댓글을 보면은 덕후의 익명님이 혐오와 비판은 따로 봐야지. 지금 비이성적인 중국 정부와 그에 동조하는 중국인 비판도 못하냐? 이렇게 아예 입을 다 막아버리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댓글들을 보고 그래 뭐 어느 나라의 문제나 이걸 사회에서 뭔가 누군가 비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판과 일방적인 혐오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은연중에 일상생활 속에서 이걸 이제 희미하게 섞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우리가 좀 어떻게 좀 가려서 생각하면 좋은지, 어떻게 말하면 좋은지, 어떻게 가려서 들으면 좋은지 이게 좀 고민되더라고요. 우리 일상에 혐오가 있잖아요. 약자들에 대한. 그렇죠. 제가 여기 와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야, 태국 사람들 너무 잘해주지 마요. 올라탄다니까. 말이 돼요? 잘해주면 태국 사람이든 몽골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잘해주면 나한테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거기 약간의 혐오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월한 태국보다 훨씬 잘 살고.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 건설 현장도 미얀마 사람들이 짓거든요. 여기 저 입주 가사 도우미들 전부 미얀마 사람들이에요. 태국 사람들 헛된 일 안 해요. 미얀마보다 태국이 소득이 한 7배 높거든요. 딸 보고 혐오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유 그럼 그걸 또 한국 사람들 또 혐오. 중국 사람들이 우한 사람들 혐오하고 우리가 중국 사람들 혐오하고 미국 가면 아시아 사람들 싸그리 그냥 미국 사람들이 중국이든 인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싸그리 혐오하고 그런 것처럼 혐오의 단계에 이렇게 메비우스 띠처럼 돌아와서 우리를 다시 혐오하는 더 강한 사람들이 약자를 근거 없이 혐오하는 중국을 왜 우리가 비판하면 안 돼요? 비판해야죠. 중국은 민주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지투가 된 나라예요. 저는 절대 제대로 된 지원 국가가 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경제만 엄청 커져버린 나라인데 민주주의 없이 얼마나 갈지 한번 지켜보죠.
근데 그걸 중국인을 혐오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중국인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서울 시내에서 악당처럼 굴까? 사람을 많이 죽일까? 그러면 경찰청 통계나 형사사건연구원의 통계를 찾아보세요. 중국인이 러시아 사람보다 몽골 사람보다 범죄를 많이 일으킬까? 통계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한국 사람보다는 많은 범죄를 일으킬까? 그렇지 않아요. 찾아왔어요. 2017년도 경찰청 자료를 보면요. 중국인 또는 중국 동포 포함한 범죄 검거율은 10만 명당, 중국인, 한국에 있는 10만 명당 검거 건수가 2,220명이에요. 한국인은 3,410만 명당 3,495명이에요. 한국인 100명 잡힐 때 중국 동포 그 인구 비례로 하면 여기 와 있는 머릿수대로 하면 63%밖에 안 잡혀요. 그러면 잡히는 건 그래도 황해 보니까 그 사람도 뭐 사람 뼈 갖고 사람 때리던데 흉악범은 더 많지 않느냐. 입국 관련 범죄가 대부분이고 폭력은 술병 폭력이 대부분. 폭력 두 번째 때 뭐요? 무기를 무슨 폭력? 술병. 술병? 술 먹고 술병 때리는. 술병을 술 먹고 주치 폭행. 폭력 때 무기를 휘두르는 비율이 내국인은 우리 국민은 검거했을 때 17%인데 조선족은 중국 동포는 4.8%밖에 안 돼요. 중국 동포는 신림동에서 시흥에서 전부 망치 들고 오한마 들고 싸울 것 같죠? 안 그래요. 통계로 입증해 보세요. 그러니까 혐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해도 결국 댓글은 오원춘도 중국 놈이잖아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 혐오예요. 혐오. 이 범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영화 범죄도시가 흥행했을 때도 근데 이 정도는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서 물론 이게 실화에 바탕한 영화입니다만 이것 때문에 너무 조선족 이제 그 조선족 중국 동포에 대한 이미지 안 좋아지고 이 정도 아니다 많이 나오고 아니 저도 그래요. 내 중국 동포에 대한 내 이미지의 상당 부분은 영화 황해예요 정말. 황해. 너무 재밌게 봤고 너무 재밌죠. 정말 황해예요. 그런데 사실은 근데 김원장 기자의 기사에 보면은 그런 범죄 이야기도 있지만 그보다는 전 이야기는 좀 저는 사실 처음 봤거든요. 건강보험 관련 이슈를 제기했어요. 네. 요거 댓글 클리앙 해철이 둘둘님 댓글 정렬 기자 좀 읽어주시죠. 그냥 해철이 둘둘님이 외국인 건보 흑자는 맞지만 나라별로 나눠보면 이미지와 같다고 하네요. 제 생각에 동포 비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이외에는 취업 비자로 입국해서 개인만 건강보험에 등록하고 돈만 벌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고 중국 경우에는 동포 비자를 활용하여 가족 중 일부가 한국에서 부양자로 건강보험 등록되어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출국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우즈벡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건보료를 내주고 있던 거네요. 그랬더니 데데크 라임주스님이 아니 어찌됐든 글 쓰신 분의 생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도 맞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인과관계를 나타낸 통계나 자료가 있나요? 라고 했는데 자 일단 이 이슈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외국인들 건강보험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외국인들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의료 서비스 받고 그냥 먹튀같이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서 그게 어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의 어떤 근거가 되기도 한데 그죠? 팩트부터 들렸죠. 제가 아까 그랬죠. 혐오의 공식이 있다고. 그 타자화한 다음에 그 사람들 비난하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럴 것 같아. 그 사람들 좀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물에 독 탄 거 한국 사람일 것 같아. 이러는 거. 중국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건강보험 재정 엄청 털어먹을 것 같아. 자식들. 보험료도 조금 내면서 안 내면서. 근데 한 해 외국인 근로자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5천억 흑자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일단 불법 체류자는 건강보험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로 좋다는 대한민국 국민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죠. 불법 체류자 저 불법 체류자에서 여기 한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데 위암 수술 받아야 되는데 건강보험 해주세요. 뭐 해주나요? 안 해주죠. 안 해주죠. 쫓아냅니다. 합법적인 사람들만 하는데 건강보험 보험료 안 내면요 비자갱신도 안 해줘. 반대로 비자갱신의 조건 중에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가 있다니까요. 외국인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모두 건강보험료를 낸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얼마를 부과할까? 소득이나 자산으로 부과하죠.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그렇죠. 연옥이나 기아나 나나 우리는 이제 직장 가입자니까 소득으로 내고 그죠. 지역 가입자들은 소득 플러스 자산으로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소득도 잘 모르겠고 자산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얼마쯤 때리느냐?
처음에 이거 제도 시작할 때 한 12만 원, 11만 원 때렸어요. 해마다 올라가죠. 물가 상승률만큼. 지금 14만 원 정도 때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달 14만 원 정도 나가서 우리 건강보험대장을 써야 똔똔이에요. 그런데 그죠. 저도 해외 생활 해보면 해외에서 병원 잘 안 가게 돼요. 웬만하면 참아요. 그리고 자기 나라 가려고 해요. 그리고 파키스탄이든 태국이든 중국 사람이든 아무리 건보 적용을 받아도 대한민국 병원에서 본인 부담금 10%라도 내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참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세계 10번째 국가가 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한테 한 해 많게는 5천억씩 건강보험 흑자를 봐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 그다음에.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람이 이제 건강 관련 병원에 자주 가게 되는 나이가 노년기에 많이 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 근데 좋은 우리나라 있는 지적이에요. 농자들은 젊은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좋은 지적이에요. 네. 네. 그러면 있을 그런 것 상황이 같아요. 있지 않나. 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말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 있겠죠. 뭐 가족 중 일부 피부양자로 해서 이런 사람들 있겠죠. 중국 동포뿐 아니라 러시아 동포, 몽고 동포, 뭐 몽고족, 뭐 튀니지에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 있겠죠. 없도록 막아야죠. 우리나라는 한국인은요. 수십억 빌딩 갖고 있으면서 건보료 조금 내는 사람 우리 대통령 했던 사람이 불과 몇 년 전에 영포 빌딩이라고 서초동에 빌딩 갖고 있으면서 건보료 수백만 원 아끼려고 그 영포 빌딩 관리 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딸과 본인이 거기 직원으로 등재해서 건보료를 안 냈어요. 아 우리 MB 형. 알더라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혐오할 게 아니고 걔도 고쳐 나가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중국 사람을 혐오할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열심히 리코샵하고 슈퍼마켓하고 거기 공부 열심히 해서 변호사 되고 해서 샌디에고 같은 라오야 같은 데 살고 LA에 말레이오 비치 같은 이런 뭐 700만 불짜리 집 비싼 집도 아니다. 요즘 캘리포니아에서 700만 불. 그런 데 사는 건 당연해. 우리 동포들 중 렌트 몰고. 근데 신도림에서 중국 음식 열심히 팔아가지고 화학고 이런 거 팔아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제네시스 몰고 다니면 손가락질해. 저 중국 땅개 새끼들이. 그런 건 저도 우리나라도 봤어요. 예. 구로자이에 살면 구로자이가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중국 사람들 점점 들어와. 왜냐? 거기서 돈 벌었으니까 제일 돈 번 사람 거기 1000명 중에 1명 연변족은 조선 동포는 제일 좋은 데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전세든 사버리든. 한국 사람이 라오야 사는 건 괜찮고 한국 사람이 유저지 알파인 사는 건 괜찮고 중국 동포가 한국에서 구로자이 애들이 이제 커가지고 주상복합까지 산다. 혐오가 들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우리가 이제 중국 동포 이른바 조선족 분들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뿐이 아니에요. 이게 이슬람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뤘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이슬람 그리고 난민 뭐 그런 분들에 대한 것도 있고 우리나라 지금 그런 이슈가 되게 많은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그 출산율이 0.8까지 역대급 이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나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이민자는 또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아직도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심정적으로는 약간 단일민족 신화에서 아직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네. 어떻게 될려나 걱정되기도 그래요?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약간 이게 머리로는 맞다는 걸 알겠는데 다섯 개만 이게 뭐 그 나라랑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런 왜냐면 그렇게 우리끼리 살면 어려서부터 사시니까. 네? 한국인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네. 심지어 이제 우리 경제까지 좋은데 우리끼리 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정 기자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끼리 사는 게 선택할 수만 있다면 우리끼리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알죠? 뭐. 아니 그럼 우리 올림픽에서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는 왜 응원해? 집단이라는 게 어떻게 이제 생성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뭐 역사와 이런 게 왜 의미가 있는가를 고민하다 보면은 이게 외국 사람들 다 와가지고 다 이렇게 나중에 다 인간 용광로 같이 돼버린 미국 같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내가 가보지 않은 이제 세상이기 때문에 막연히 그냥 어떨까? 근데 지금이랑 달라지니까 뭔가 어떨까 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상상이 너무 좀 과하네. 그게 뭐 우리가 지금 인종이 갑자기 다인종 국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개방성의 결과가 거기에 대해서 미리 상상을 그렇게 하고 혐오를 좀 당기는 역치를 낮추는 거는 조금 성급한 것 같아. 일단 뭐 그런 분들 계신데 또
또 일각에는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랑스 사람들이 되게 줄어들고 흑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네. 나가보 뭐 다 그렇다 이런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죠. 예 그런 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과연 내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좀 모르겠어요. 겪어보지 않아서. 다민족 국가가 좋은지 다민족 국가가 좋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분명한 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단일 민족을 주장하는 분들일수록 아마도 그분들이 어떤 계층, 어떤 업종에 계시는지 모르지만 인구가 줄어들면 직접적인 타격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는 그만큼 성장률이라는 게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GDP라는 게 아시겠지만 튀니지에서 이민자 한 명이 와서 한국에서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그랜저 한 대 사면 그랜저가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4천만 원이라고 치면 4천만 원만큼 딱 한국의 GDP가 올라가요. 그래서 GDP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애 낳는 거예요. 그 애가 나서 평생 동안 쓰는 돈, 소비하는 돈이 우리 GDP에 그대로 다 계산돼요. 거의 다. 그래서 여기 다음 댓글 김상현님이 네. 필요하다. 빨리 이민자 수용을 서둘러야 된다. 한국 사람들 보면은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기피하고 그러면서 다문화 수용에는 거부감을 보이고 신중해야지만 이민자 수용은 좀 필요하긴 것 같다라고 하셨고. 자, 블랙 드래곤님이 왜 내 눈에는 진정한 헬조선이 열리는 걸로 보이지라고 하셨고요. 적도의 남자님이 유럽이 수십 년 전 대규모 이민 받았다가 지금 각종 사회 문제 발생하는 거 보고도 이런 소리가 나오냐. 많은 분들이 이제 막연한 공포나 거부감이 이제 실존하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에 반해서 외국 노동자분들이 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고, 이게 두 현상이 같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혐오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한국 사람도 독일 가지 말고 호주 가지 말고 미국 가지 말자, 이민 가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니겠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게 싫다는 말씀인 것 제가 같기도 하고. 20년 전에 시드니 올림픽에 20일 동안 취재가 있었는데 취재 기자로 거기에 코디네이터를 우리 교민 2세들이 많이 했어요. 운전해주고 통역해주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아이들이 한 2, 30명 대학생들이었는데 근데 그 애들이 백호주의의 대부분 피해자들이었어요. 그때 백호주의가 여전히 좀 남아있어서 근데 20년 전에 막 호주 사람들이 백인은 아니고 호주는 이룰 수 없다 하고 이민족을 받지 않다가 결국 지금 우리처럼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지금 호주 가면 택시 타면 바로 시드니 가면 뭐 베트남 사람, 인도 사람들이 운전해요. 그러다가 받아들였는데 그걸 온몸으로 받아들인 애들이 20, 30년 전에 시드니에 있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했니? 저 어렸을 때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런 차를 몰았는데요. 저희 그 아파트가 5층짜리 연립 같은 아파트였는데요. 저희 차 세워진데 4층, 5층에 있는 백인 어른이 위에서 베란다에서 오줌을 쏴버린 거예요. 자기 차, 아시아 사람들 차라고. 아시아 사람들 나가라는 거죠. 가난하고 무식하고 더러운 사람들 나가라는 거죠. 뭐가 달라요? 헬조선이 열린다고. 헬호주가 열린다고 믿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정작 필요해놓고 한국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받아놓고. 뭐가 달라요? 상업적 혐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런 혐오를 가질 수 또 있고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사회나 언론이나 뭐 교육이나 토론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시민 사회에서 뭔가 해결을 하고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집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언론이 대표적이라고 보고요. 네. 우리 KBS만 해도 온 국민이 봐줘야 되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봐줘야 되죠. 국민들이 가구마다 수신료를 내주시니까요. 그래야 할 의무가 있죠, 우리한테. 그런데 A신문이다. 우리 국민 중에 한 유료 부스가 한 100만 부만 되면 그분들이 구독해주면 네이버에서 구독 클릭한 만큼 돈을 주니까 정말 100만 명만 돼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타자화 시켜서 100만 명만 더 강력하게 우리 편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만 하면 혐오를 하든 안 하든 국가가 두 조각이 나든 안 나든 저는 그래서 그런 혐오의 단어들이 매일 아침 기사들에 쏟아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상업적 혐오가 판을 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예를 들면 김 기자가 혐오는 아니지만 김기하 기자의 어떤 불안은 이게 상업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 아니 전혀 아니죠. 막연한 그냥 본인도 정체를 알 수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썩 유쾌하지 않은 그렇죠. 상황인 거죠. 그렇죠. 서울 시내 광화문에 뭐 저 우리랑 피부색이 다른 분이 반 이상 있는 게 조금 낯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업적 혐오는 이제 굉장히 통계적이나 어떤 숫자로 뒷받침할 수 있긴 하지만 이 우리의 막연한 우리 자신도 인정하지 않는 혐오들이 조금 더 층위가 복잡한 것 같긴 해요. 혐오를 없애려면 우리도 나도 사실 정말 너무너무 미운 사람들이 있죠. 그 계층이 있고. 혐오를 없애려면 역지사지 해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그런 사례들 아까 독일 우리 광부들 이야기나 호주의 우리 교민 2세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댓글 중에 시흥 정왕동 파출소가 봐라 얼마나 짱깨들이 술 먹고 난리치는지 매일 밤. 여러분이 거기 사시니까 그래요. 여의도 와보세요. 얼마나 증권가 사람들과 방송국 사람과 국회 사람들이 밤마다 술 먹고 파출소에서 더하지. 입장을 바꿔놓으면 혐오는 그냥 우리들의 일일 뿐이고 우리가 혐오하면 그 혐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뿐이죠. 제일 처음 물어봤죠.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 같지 않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 중국 사람들보다 중국 동포들보다 20, 30년 전, 3, 40년 전에 해외에 가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서로 나은 민족이라고 믿고 싶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것만 몇 가지 이야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 제가 93년에 샌디에고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 샌디에고 이스트레이크라는 굉장히 좋은 동네예요. 한국의 주재원들, 삼성, LG 주재원들이 많이 살아요. 거기 짐이 있어요. 수영장도 있고 밤에 에어로빅 코스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더우니까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한 달에 한 15달러, 20달러 내면 돼요. 가구별로. 한국 사람들 안 내요. 한 명이 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우리 교민들 전부 그 비밀번호를 공유해요. 한국인답죠. 똘똘 뭉쳐서. 외국 사람들 보면 유대인하고 많이 닮았어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30년 살았는데 영어도 잘 못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명문대 가서 좋은 직장 취직. 근데 공동체 문화에 약해요. 기부 잘 안 해요. 체리 피킹만 하는 거예요. 그럼 혐오하면 될까요? 한국 사람들을? 우리를 받아준 사람들이 훨씬 많았잖아요. 심지어 그 가난한 2차 대전 끝나고 그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가 버린 아이들도 선진국에서 얼마나 많이 받아줬어요. 왜 자꾸 혐오할 생각만 해요?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저는 약간 이런 거 지금 이제 여러분 지금 그 김원장 기자 기사 제가 링크 밑에 달을 테니까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지금 설명 거보다 더 이해하기가 좋으실 수도 있는데 댓글은 정말 양극단이에요. 에휴 또 혼자서만 도덕적인 척하는 대단한 선비 납셨네. 본인은 대단히 그래서 나만 이게 보이나 하는 그 착각 좀 깨시죠. 남들 눈에도 보이지만 댁같이 점잖은 척 여권 위선 떠는 위선 안 떠는 것 뿐이니까 어우 역겨워 저 위선. 이런 댓글도 있고 본인이 쓴 거 아니죠? 아니야. 되게 비아냥거리는 댓글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물론 뭐 개개 사건들, 개개 사람들을 보면은 기사화되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뭔가 사건들을 가지고 일상적이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이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한쪽으로 확증 편향을 가지게 되고 또 언론이 그런 걸 좀 부추기면서 클릭 장 유도를 하는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 이게 뭐 이민자, 난민, 뭐 이슬람, 뭐 외국인, 뭐 조선 조선족, 뭐 중국 동포 이런 분들에게 되기도 하고 또 뭐 다양한 분들에게 이게 가는데 사실 저는 좀 이렇게 차분하게 앉아서 얘기를 하면 사실 좀 어느 정도 납득되지 않을까 전 그런 뭐랄까 희망과 믿음 같은 게 좀 있거든요. 이런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쓴 분도 잠깐만 앉아서 얘기 좀 들어봐라 차분하게. 그리고 김원장 기자나 뭐 저희 이야기를 들으신다면은 자기도 사실 정말 그렇게 사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화만 좀 덜 내고 서로 이런 비아냥 같은 걸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 언론과 지금 인터넷을 통한 이런 소통이라고 불리는 공간들이 오히려 이런 진짜 소통을 좀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자괴감과 답답함과 좀 절망감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고도 이런 돌아가는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속상하더라고요. 보면서. 언론이 그걸 부추겨요. 상당수 언론이. 오늘 나온 것도 보면 어제 그 화가 났잖아요. 우리 정당하게 국민들이 위트 있게 그 중국의 그 엉터리 판정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싶은데 이걸 이제 혐오, 조롱 수위까지 언론이 부추겨요. 어떤 제목을 보면
더러운 한 반칙 없인 경기 못하냐 되레 황대현 조롱한 중국이라는 우리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한국 반칙 없이 경기 못하냐는 말을 누가 했나 찾아봤더니 거기 네티즌이 댓글로 하나 쓴 거예요. 그걸 제목으로 뽑은 거예요. 그럼 한국의 네티즌이 중국을 혐오한 그걸 제목으로 써서 중국의 유력 일간지가 쓰면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댓글 중에 뭐 빨리 핵무기 만들어서 베이징 없애버리자 제목으로 쓰면 혐오를 부추기는 사회예요. 와서 욕하라고 그런데- 판 깔아놓는 거죠 언론이. 그렇죠. 그 혐오를 부추겨 혐오하는 사람들이 내 기사를 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상업적 혐오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원장 기자 기사에 달린 댓글 하나 읽어주세요. 익명으로 달렸는데요. 이런 기사에도 혐오 댓글이 달리는 게 현실이구만. 이런 라고 자괴감 넘치. 그리고 또 근데 또 의외로 또 되게 좋은 글 감동적으로 잘 읽었다라는 것도 꽤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나도 그래. 내가 먼저 얘기하려고. 너무 많은 이메일들이 격려의 이메일들이 왔고 물론 비난의 맞아요. 이메일도 많이 왔지만 좋은 댓글들 뭐 힘이 나는 댓글들도 많아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너무 오래 이야기했으니까 간단하게 아까 제가 빠뜨린 말이 있어요. 꼭 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네. 중국 동포들이 와서 뭐 어디죠 아프리카나 동남아 이민자들이 와서 혐오하기 전에 우리 걸 빼먹는다,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우리를 위협한다 이렇게 하기 전에 그 사람들 약자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진짜 약자예요. 한국 와서 노동하는 외국인들, 중국 동포 포함해서 경찰 가고 법정 가면 우리 사회 정말 약자예요. 그렇겠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한 그 불이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 건버려 땡겨 먹는다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엄청난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불이익, 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마치 우리 100년 전에 우리가 사탕수수 밭에 하와이에 가서 우리 선조들이 당한 그 불이익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작 제가 기자 생활 26년 하면서 그분들 인터뷰는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수많은 사람들 인터뷰했지만 그분들 만나서 지금 어떻게 당하고 계세요? 어떤 억울함이 있으세요? 어떤 불이익을 보고 계세요? 기자들을 외면하고 있고 저 사람들이 한국 와서 사람 죽인다, 건버려 떼먹는다 이런 기사만 난무하는 혐오를 부추기는 기사만 난무하는 사회에서 그들이 지금 오늘 우리 사회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그래야 우리가 정말 큰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경제만 발전한 나라 아니에요. 원래 남욕할 때는 다 같이 같은 의견으로 신나게 욕해요. 남욕하는 거 얼마나 재밌어. 같이 모여가지고. 근데 그거는 정말 뭐랄까 천박한 쾌락이라고 저는 좀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즐거움을 느끼는 것보다는 이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오히려 선진국 국민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네, 김원장 기자 오랜만에 얘기했는데 저희 사실 듣고 싶은 얘기 굉장히 많으니까 앞으로 취재 더 열심히 해주시고 기사 더 많이 써주시고. 그래요. 자, 2월에 했으니까 또 이제 5월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는 걸로. 봄 되면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건강하고 네. 우리 고생하셨습니다. 저 구독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선배. 건강하시고요. 보고 새해 복 싶어요. 많이 받으시고. 그래, 건강하고 또 하자. 고생하셨습니다. 음. 김원장 기자 오랜만에 봤어요. 근데 조금 아무리 이렇게 해도 여기 앉아 계신 것처럼 대화가 안 되네. 아니 빨리 와야 돼. 빨리 오자겠어. 자, 그럼 저희는 그래서 오늘 클로징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댓글 고정 기자들 뭐죠? 수요일과 목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업로드됩니다.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가 있습니까? 있어요? 있으면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어요? 있나요? 있으면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인스타그램도 봤나요? 네. 유튜브도 봤습니다. 네. 팟빵 계정까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에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누르세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안녕. 고생하셨습니다.